현실을 살다 보니까 사실 우주가 좀 너무 동떨어지고 영화에 나오는 거라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빅뱅의 탑 씨가 우주 여행 간다고 기사가 또 엄청 많이 떴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이제 일본에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마에자와 유사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난 돈이 많으니까 은퇴할래 하고는 이제 그 다음 자기 목표를 우주 여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스페이스X라는 회사랑 계약을 해서 8명의 달로 가는 티켓을 샀어요. 와, 8명. 지금 달에 가는 거는 2023년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올해예요. 올해 가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은. 도끼띠. 네, 지금 이분은 이제 2023년에 친구들이랑 이제 자기가 뽑은 사람이랑 달에 가는 게 계획인데 못 참았어요. 우주에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또 몇백억 원을 내고 러시아의 소유주라고 하는 걸 타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이미 갔다 왔어요. 살아생전에 저 한번 봐야 되는데 진짜. 저게 그 우주 정거장에선 저렇게 보이고 달까지 가야지 둥근지 안 둥근지 딱 보이는. 맞아요. 그렇죠. 멀리 가야지. 이제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여행이 2021년에 시작되었어요. 21년. 네, 몇 개의 그런 상품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아마존을 창업했던 그 사람이 어릴 때 꿈이 우주 여행이었대요. 근데 우주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있어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회사를 차리자 이렇게 돼서 차리는 회사가 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였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드디어 우주 비행을 성공을 했는데요. 지상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한 107km까지 올라가는 그런 우주 여행을 했고 너무 비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 300억, 400억 냈다는 소문이 있어요. 300억을? 거기 갔다 오는 게 이게 굉장히 짧아요. 10몇 분 정도가 걸렸어요. 쭉 올라가서 107km 고도에서 뭐 한 1, 2분 있고 내려오는 건데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탑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은 82세 여성분. 여성분. 네, 나이가 이분은 많으시다. 우주 비행사를 뽑혔어요. 머큐리 프로젝트라는 곳에 뽑혔었는데 미국에서. 근데 훈련을 열심히 받고 성적도 좋고 그랬는데 당시에 대부분 남성 우주 비행사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주에 못 가고 훈련생으로 끝나버린 거죠. 하늘 그래서 풀었네. 네, 이게 하늘 풀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모셔서 태웠거든요. We open the hatch and you step outside. What's the first thing you say? I will say, honey, that wa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I give you a hug.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스토리텔링을 엄청 잘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사업적인 수완이 좋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 전형적으로 쏘는 로켓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발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처럼. 그냥 비행기처럼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3, 2, 1, release, release, release. 로켓이 분리되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근데 거기는 한 90분 정도. 엄청 길다. 네. 그 상품 좋은데? 네, 그런데 거기에 6명이 탔고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해요. 뭐 생각해볼 만해요. 뭐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20만 달러. 2억 5천만 원. 비교적 저렴하네요. 그 정도면 우리 뭐 탈 수 있지 않나요? 나 데리고 가, 데리고 가. 탈 수 있지 않나요? 예. 2021년 7월 달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의 시대가 열렸어요. 너무 코앞에 와 있어. 그리고 이제 지금은 로켓을 쏘더라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를 만들어도 뭐 10번, 20번을 쓰게 되니까 어쨌든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티켓 가격이 싸지겠죠. 그래서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에서는 한 10년쯤 지나면 뭐 한 4,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4, 5천. 아니 그럼 만약에 용진 씨 아들이나 우리 아들이나 수학여행 나중에 우주로도 갈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거 상품이 이제 몇 박 며칠. 몇병 며칠짜리가 나왔습니다. 패키지. 나왔어요? 그 지금 7박 8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좀 아쉽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온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저 머스크. 일론 머스크. 2021년 7월 달에 두 회사가 선점했지만 9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우주 상품을 내놓습니다. 이야.
우주 여행을 떠났던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호가 사흘 만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겁니다. 이 우주 상품은 525km까지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그러니까 3일을 하고 지구를 15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겠죠. 밥을 먹어야 되고 배설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뭔가 액티비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몇 박 며칠짜리 상품이 실현된 거죠. 언제 어느새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진짜. 그동안은 이제 뭐 신혼여행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뭐 버킷리스트 하는 것도 요즘에 뭐 오로라 보러 가고 이런 맞아, 것도 많아요. 저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런 여행도 그런 버킷리스트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허니문 베이비 이런 게 아니라 스페이스 베이비네. 그렇죠. 우주에서. 아니 좋습니다.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그렇게 착상시키 이런 실험들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실험들을 사실은 우주 공간에 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상 이상이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렇죠. 10년 후는 지금 이런 속도로 보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성공 사례 얘기하니까 마냥 성공만 해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주 탐사 이건 좌절의 역사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인류의 좌절과 성공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 인류의 우주 탐험 스토리. 우주 전쟁의 서막. 최초를 향한 싸움.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이제 우주 탐험을 하기 위한 우주 개발을 위한 이제 경쟁이 되겠죠. 그 첫 번째 시작점을 보통 세계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달을 하는데요. 그때 그 독일에서 만든 V2 로켓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로켓인데요. 일종의 탄도 미사일 같은 거라서 그 독일에서 쏘면 이게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다 이 원리로 하는 겁니다. 우주 공간을 보냈다가 얘가 떨어지게. 폭발력이 엄청났겠네. 폭발력이 엄청나고 굉장히 그 강력했고 두려운 존재였겠죠. 아니 지금 선생님께서 V2 뭐 세계 최초 탄도 미사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뭔지 좀 알려주세요. 탄도. 탄도란 말은 포물선을 그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빡 쏘게 되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저쪽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죠. 네, 그래서 탄도란 말이 있고 미사일이란 말이 있고 로켓 막 섞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로켓이라는 건 추진체예요. 그러니까 발사체예요. 그 위에다가 뭐 만약에 핵무기를 실으면 핵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 탐사 로켓이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순수하게 쓸 수 있고 악하게 쓸 수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로켓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효시가 된 게 저 V2 로켓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V2 로켓이 100km 상공까지 올라가는 실험을 처음에 해가지고 지구의 둥근 모습을 찍어 보낸 것으로 되게 유명해요. 이게 독일입니다, V2 로켓이. 근데 독일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죠? 패죠. 망했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개발했던 이 V2 로켓의 그 로켓 관련된 기술과 그걸 하는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이 미국과 소련으로 흘러가면서 과학자와 엔지니어도 같이 가면서 여기서부터 우주 탐사를 하는 로켓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냉전의 시작. 마침 소련과 미국이 약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용으로 싸우고 있을 때인데 그런 기술까지 하니까 누가 먼저 우주로 가냐 하는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경쟁하다가 누가 먼저 갔나요? 누가 네 소련 맞습니다. 진짜요? 처음에는 미국이 자신을 했어요. 자기네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을 보면 미국이 꽤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소련에서 느닷없이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어요. 들어봤어요.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소련의 스푸트닉 1호가 우주로 날아갔고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와. 소련 입장은 행복에 넘치고 기쁨이 넘쳤을 텐데 미국 입장은 어땠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때 그 스푸트닉 쇼크란 말 생길 정도로 스푸트닉 쇼크. 그러니까 이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이미 뭐 경제력, 군사력, 산업 1등 그 익숙해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다가 이제 먼저 사버리니까 충격받은 온 거죠. 그래서 막 생방, 라디오 생방으로 그 삐삐 그 스푸트닉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맨눈으로 밤에 되면 맨눈으로 보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외할머니 세대 그거 시간 되면 밤에 진짜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위기 의식이 생겼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위협인데요. 이게 아까 탄도 미사일이랑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올렸다는 얘기는 그냥 소련에서 발사해서 미국 땅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스푸트니크 쇼크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게요. 미국의 나사라는 곳 알잖아요. 미국 나사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 흩어져 있던 그런 거 모아서 미국에서 나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때 미국에서 과학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조바심이 컸고 장난 아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천문학 하는 사람이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확립되었던 과학 교육이 미국의 그 스탠다드 과학 교육이 되고 그걸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 교육이 그때 만들어진 그 체제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